안녕하십니까. 이 품질 경영, 일학습 병행, 외부 평가, 응시 지원 및 합격률 제고를 위해서 지필 평가 및 면접 평가 모의 시험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품질 경영의 품질 경영 L3 외부 평가 개요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두 번째 지필 평가 문제 유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외부 평가 대비 학습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좀 설명을 드리고, 네 번째 지표평가 모의 문제를 한번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면접평가에 대한 모의 문제도 같이 풀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외부평가에 대한 개요입니다. 품질경영 L3 부분의 외부평가는 자격 종목에 대한 정의로서 자재의 구매, 입고관리와 공정품질을 달성하기 위한 설비의 점검, 보전을 실시하고 사내 표준화 및 지속적 품질 개선 활동을 통하여 현장 품질 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자격 과정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합격 기준은, 외부평가에 대한 합격 기준은 필수 능력 단위의 70% 이상을 합격을 해야지만이 합격으로 처리가 됩니다. 다시 말해서 품질 경영 L3의 필수 능력 단위 총 7개 중에서 5개 이상을 패스한 경우에만 합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필수 능력 단위 총 7개에 대한 부분을 학습을 하셔야 되고, 학습을 해야지만이 합격이 가능한 그런 어떤 부분이 되겠습니다. 능력 단위별로 패스 기준은 각 능력 단위별로 100점 만점 중에 60점 이상을 득점하면은 합격이 됩니다. 그래서 이 60점 이상 능력 단위가 총 5개 이상이 넘어야지만이 합격으로 처리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능력 단위에 대한 학습이 필요한 거로 판단이 됩니다. 외부 평가 유형을 보게 되면은 첫 번째 시간에는 필기 시험입니다. 능력 단위별로 지필 평가를 하는 거죠. 지필 평가에 대한 능력 단위는 현장 품질 관리, 공정 품질 관리, 구매품 품질 관리, 설비 일상 관리, 자재 입고 관리로 해서 5개의 능력 단위에 대한 평가가 진행이 되며 시험 시간은 50분이 되겠습니다. 이 지필 평가가 끝나게 되면 바로 이어서 두 번째 시간에는 능력 단위별로 면접 평가가 실시가 됩니다. 이 면접 평가는 감독자가 제시되는 문제에 대해서 부두로 설명을 하면은 수험자가 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하는 그런 어떤 과정을 통해서 평가가 진행이 됩니다. 줄여서 면접 평가는 학습자가 얼마나 많이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알 수 있느냐 하는 부분에서 평가하기 때문에 최대한 모른다고 얘기하지 마시고 최대한 여러분들이 아시는 범위 내에서 충분하게 답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은 가급적이면 우리 평가자들은, 감독자들은 면접 평가 때에 합격을 이렇게 시켜주기 위해서 많은 유도적인 질문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답변을 하시면은 좋은 결과가 있을 거로 생각이 듭니다. 면접 평가에 대한 능력 단위로서는 구매품 품질 관리, 지속적 개선 활동, 사내 표준화, 현장 품질 관리, 이렇게 4 능력 단위에 대한 부분을 진행을 하며 시험 시간은 한 사람당 15분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먼저 우리 품질 경영 L3의 필수 능력 단위를 보게 되면은 대분류로서는 02의 경영회계 사무이고, 중분류로서는 04의 생산 품질 관리, 소분류는 생산 관리와 품질 관리에 각 능력 단위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능력 단위는 총 7개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구매 조달 부분에 구매품 품질 관리, 이 구매품 품질 관리는 지필 평가와 면접 평가가 같이 진행됩니다. 두 번째가 02의 자재 관리, 이 부분은 자재 입고 관리가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지필 평가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공정 관리는 공정 품질 관리 부분과 설비 일상 관리가 포함되는데 이 두 부분도 지필 평가로만 진행이 됩니다. 그 다음에 소분류의 품질 관리는 QM/QC 관리가 세 분류로 되어 있고, 거기에는 3개의 능력 단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04의 사내 표준화, 그 다음에 14번의 지속적 개선 활동, 15번의 현장 품질 관리가 포함되어 있으며, 현장 품질 관리는 지필 평가와 면접 평가가 같이 진행되며, 사내 표준화와 지속적 개선 활동은 면접 평가만 진행됩니다. 그래서 지필 평가를 대비할 때는 먼저 이 5개, 구매품 품질 관리, 자재 입고 관리, 공정 품질 관리, 설비 일상 관리,
그 다음에 현장 품질 관리에 대한 부분을 학습을 하시고, 두 번째, 면접 평가에 대해서도 구매품 품질 관리, 사내 표준화, 지속적 개선 활동, 현장 품질 관리 이렇게 준비하시면 되는데, 특히 구매품 품질 관리와 현장 품질 관리는 지필 평가와 면접 평가가 같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더 꼼꼼한 학습이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특히 구매품 품질 관리와 현장 품질 관리는 반드시 학습을 하셔야지만이 유리한 어떤 그런 합격에 유리한 어떤 상황이 되겠습니다. 지필 평가에 대한 문제 유형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첫 번째가 출제되는 경향들이 진위형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의 지술문을 제시하고 진위 또는 정오를 판단하게 하는 그런 문항이 되겠습니다. 보통 이 문항은 OX 뭐 이런 형태의 문제들로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예로서 문항을 보게 되면은 검사 방법에 관한 다음 내용이 옳으면 동그라미, 틀리면은 X를 괄호 안에 넣으시오. 이런 어떤 형태의 문제들이 일반적으로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정수검사는 제품 롯데에서 시료를 추출하여 조사한 결과를 판정 기준과 비교하여 롯데 합부를 판정하는 검사 방법이다. 뭐 이런 이제 문제들이 제시가 되는 거죠. 이게 정답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한번 풀어보시죠. 이 정답은 X입니다. 이 문항에 대해서는 실제로 능력단위 구매품 품질 관리에 대한 질문입니다. 능력단위의 구매품 품질 관리의 학습 모듈의 32쪽을 보시게 되면은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매품 품질 검사하기에 구매품 검사 방법에는 첫 번째가 저구수 검사 방식입니다. 저구수 검사 방식이 있고, 두 번째가 샘플링 검사 방식이 있습니다. 세 번째가 무검사 방식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기업들이 수익 검사, 구매품에 대한 수익 검사를 할 때에 저수 검사 또는 샘플링 검사, 무검사 이런 방식 중에서 하나를 선정해서 적용하고 있습니다. 저수 검사 방식은 입고되는 구매품에 대한 전체를 모두 검사하는 방식이죠.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시간도 많이 소요가 되죠. 그렇지만 품질이 불안정할 때는 이 저수 검사 방식을 많이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가 샘플링 검사 방식입니다. 이거는 모집단에서 일부 시료를 추출해서 그것의 검사 결과로 모집단의 합격과 불합격 여부를 판정하는 그런 검사 방식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가 무검사 방식입니다. 검사는 생략하지만은 품질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 그 공급자가 책임을 지는 어떤 그런 약정을 맺어가지고 실시하는 그런 검사 방식이 되겠습니다. 이런 세 가지 검사 방식이 있는 것들을 수험생들은 꼭 익히고 학습을 해서 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가 선다형 문제입니다. 이런 보기를 제시하고 그 보기에서 한 가지를 고르는 그런 문제의 유형이 되겠습니다. 주어진 문제의 답을 제시된 보기에서 선택하는 문항이죠. 제가 예시로서 문제를 하나 냈습니다. 품질관리 7가지 기본 도구에서 분포의 중심과 흩어짐을 나타내는 도구를 보기에서 한 가지만 골라보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풀어보시죠. 이 보기가 파레토 그림, 히스토그램, 체크시트, 특성 요인도 이렇게 제시되고 있습니다. 어떤 답일까요? 예, 히스토그램입니다. 이 히스토그램은 여러분들이 특히 QC 7가지 도구에 대해서는 학습을 하시는 게, 이 문제는 주로 많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꼭 학습을 하셔서 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QC 7가지 도구는 특성 요인도, 히스토그램, 파레토 그림, 산점도, 체크시트, 관리도, 청별 이렇게 7가지 도구가 있습니다. 이 도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꼭 학습을 하셔서, 이 문제는 출제가 자주 되기 때문에 꼭 학습을 하셔서 준비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은 능력단위 구매품 품질관리의 학습 모듈에 45쪽부터 49쪽까지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출제 문제의 유형은 연결형이 되겠습니다. 연결형이 되겠습니다. 일련의 어떤 전제와 답지 중에서 관계 있는끼리 연결하는 그런 어떤 문항이죠. 예시로서 설비 자주 보진의 추진 단계와 내용을 바르게 연결하시오. 이렇게 문제가 제시되었습니다. 가, 초기 청소, 나, 총점검, 다, 자주 보진의 시스템화 이렇게 되어 있죠. 거기에 따른 또 답지로서는 A, 기초적인 사항과 기본적인 기능을 학습하고 설비를 점검하라. 두 번째, B는 생산 근로자의 역할을 설비의 전체적인 관련 작업까지 넓혀 더욱더 철저한 낭비 절감을 도모하는 것. C는 설비 결함을 찾아내고 가능한 한 스스로 고치는 것. 이렇게 해서
연결형으로 문제를 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초기 청소는 답이 뭘까요? 예, C입니다. 예, 설비 결함을 찾아내고 가능한 수소를 고치는 게 초기 청소에 대한 설명이 되겠죠. 총점검에 대한 답은 뭘까요? A입니다. 예, 총점검은 기초적인 사항과 기본적인 기능을 학습하고 설비를 점검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다는 자주보전의 시스템화죠. 이거는 B죠. 생산 근로자 역할을 설비의 전체적인 관련 작업까지 넓혀 더욱더 철저한 낭비 절감을 도모하는 그런 어떤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설비 자주 보전 추진 단계는 출제가 자주 되는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설비 자주 보전 7단계에 대해서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학습을 해서 대비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설비 자주 보전에 대한 설명은 능력단위 설비 일상관리의 54쪽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꼭 한번 내용을 확인하시고 학습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주보전 스텝 전개에 추가적인 좀 보충 설명을 좀 드리면 제1스텝은 초기 청소입니다. 청소를 함으로써 설비 곳곳에 숨어있는 결함을 찾아내고 가능한 스스로 고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제2스텝은 발생원 곤란 개수에 대한 대책이 되겠습니다. 설비가 더러워지는 것을 원천적으로 막는 행위죠. 청소, 급유, 점검 등을 하기 쉽도록 개선하는 것이 목적이 되겠습니다. 제3스텝은 청소, 급유 기준에 대한 작성입니다. 청소를 하거나 급유를 할 때에 어떤 기준에서 작업을 할 것인가에 대한 기준을 만드는 거죠. 지켜야 할 항목을, 준수해야 할 항목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지켜야 될 사항을 본인 스스로 결정하고 각 항목에 대해서 준수 여부를 점검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제4스텝은 총점검입니다. 설비가 고유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게 하려면 생산 근로자들은 설비의 구조를 잘 알아야 합니다. 총점검에서는 기초적인 사항을 학습하고 기본적인 기능을 익힌 다음 실제로 설비를 점검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제5스텝은 자주점검 단계입니다. 앞에서 다뤘던 제3스텝에서 작성한 기준서에 제4스텝에서 배웠던 설비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활용해서 체계화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꼭 지켜야 될 사항의 누락이나 보전 부분에 대한 역할 분담을 확인하고 보다 지키기 쉽도록 개선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제6스텝으로서는 자주보전의 시스템화입니다. 생산 근로자의 역할을 설비나 공정의 전체적인 관련 작업까지 넓혀가지고 더욱더 철저한 낭비 절감을 도모하는 그런 단계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7스텝은 자주관리 철저가 되겠습니다. 제1스텝부터 6스텝까지가 자주보전을 실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성장시키는 단계라면 제7스텝은 자주적인 분임조 활동을 통해서 실제 자주보전을 전개하는 그런 단계가 되겠습니다. 이 총 7가지 스텝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꼭 학습을 하셔서 지필평가에 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번째가 단답형입니다. 이런 단답형 문제도 꼭 한두 문제씩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어진 문제에 대해서 간단한 문장이나 단어, 기호 등으로 직접 써서 답하는 문항이 되겠습니다. 예시의 문항은 부적절한 판정을 받은 구매품이라도 판매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채택하여 일정량을 사용하거나 재판정 후에 사용하는 것을 무엇이라 하는지 쓰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답이 뭘까요? 특채입니다. 특별 채용입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조금 드리면 마찬가지로 이 부분도 구매품 품질관리 58쪽부터 59쪽에 나오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구매품 품질 검사 결과 부적합에 대해서 시정활동은 원상복귀와 응급조치에 대한 응급조치 활동에 의해서 부적합품이 다음 공정에 영향을 주지 못하도록 부적합에 대한 식별, 격리조치, 선별, 수정, 재작업, 폐기, 특별채용, 반송 이런 단계로서 이런 행위로서 수행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부적합품에 대한 시정활동이 되겠습니다. 뭐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꼭 익혀서 이 구매품 품질관리에 대한 검사 기준을 학습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섯 번째가 완성형 문제입니다. 문제의 내용 중 빈칸에 해당하는 적합한 단어, 기호 등을 쓰도록 요구하는 문항이 되겠습니다. 예시에 이런 문항들이 나오죠.
품질 요구사항 분석에 관한 다음 내용에서 빈칸 1, 2에 들어갈 알맞은 용어를 쓰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네모 박스에 문제가 제시가 됩니다. 품질은 무조건 고기능, 고사양을 추구하는 것이 아닌 입력 대비 출력이라는 뭐뭐와 본연의 구매품이 가져야 할 목적의 적합성, 즉 기본기능과 성능이라는 뭐뭐를 동시에 만족해야 된다. 이렇게 문제가 제시됩니다. 여러분 한번 풀어보시겠습니까? 1번 문항이 뭘까요? 효율성입니다. 효율성. 입력 대비 출력이라는 효율성과 본연의 구매품이 가져야 할 목적의 적합성, 즉 기본기능과 성능이라는 효과성에 만족해야 된다. 이렇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 문항도 구매품 품질관리 5쪽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5쪽을 한번 보시고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구매품 품질 요구사항 분석 및 정의에서 구매활동의 기본은 품질, 원가, 납기를 충족하는 것이다. 만일 납기와 원가를 충족하더라도 품질에 문제가 된다면 더 큰 실패 비용과 기회비용을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품질은 세 가지 중 가장 중요한 핵심 인자가 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품질은 무조건 고기능, 고사양을 추구하는 것이 아닌 입력 대비 출력이라는 효율성과 본연의 구매품이 가져야 할 목적의 적합성, 즉 기본기능과 성능이라는 효과성을 동시에 만족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품질은 효율성과 효과성을 만족해야 되는 그런 요건들이죠. 그런 부분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 참고해서 학습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계산형 문제입니다. 계산형 문제도 지필평가에서 꼭 한두 개씩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품질 경영 L3 부분에서는 계산 문제가 가장 많이 나올 수 있는 확률이 있는 것이 설비 종합 효율, 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계산형으로 한번 풀어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문항을 보시면 설비의 가동 및 생산 현황이 다음과 같을 때 설비 종합 효율을 구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예시로서 생산 현황은 생산량이 양품 450개, 분량 50개, 표준 시간이 0.8분, 설비 가동 현황으로서는 근무 시간이 480분, 부하 시간이 450분, 가동 시간이 420분입니다. 이거에 대한 설비 종합 효율을 여러분들이 한번 계산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문항도 설비 일상관리 75쪽에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설비 종합 효율은 시간 가동률과 시간 가동률에 설비 가동률을 곱하고 양품률을 곱해서 구합니다. 그래서 시간 가동률은 부하 시간에다가 정지 시간을 뺀 가동 시간을 가지고 부하 시간을 나눈 값이 시간 가동률이 되겠습니다. 성능 가동률은 이론 사이클 타임에 주로 FT라고도 이야기합니다. 표준 시간. 이론 사이클 타임에 가공 수량을 곱해서 가동 시간으로 나눈 값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양품률은 어떻게 됩니까? 총 생산량이 500개죠. 양품이 450개, 분량이 50개니까 500개 생산해서 양품이 450개입니다. 그러면 450개에서 500개를 나누면 양품률은 90% 되겠죠. 그래서 시간 가동률 같은 경우에는 가동 시간과 가동 시간에 부하 시간을 나눠야 되기 때문에 가동 시간은 얼마게 되겠습니까? 420분이죠. 예시에서 420분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420분에다가 부하 시간 450분을 나누어서 100을 곱하게 되면은 93.3%가 가동률로 나오겠죠. 그죠? 그 다음에 성능 가동률은 이론 사이클 타임, 즉 표준 시간입니다. 표준 시간에다가 가공 수량을 곱하게 되겠죠. 거기에다가 가동 시간을 나누면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표준 시간은 0.8분이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생산량 500개를 곱합니다. 여기에 좀 착오할 수 있는 게 양품 숫자만 곱하게 되면은 안 되죠. 그죠? 양품과 분량 합해서 전체 가공 수량을 곱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0.8분에다가 500개를 곱해서 가동 시간 420분 나누게 되면은 95.2%입니다. 그래서 이 설비 종합 효율은 시간 가동률 93.3%에다가 성능 가동률 95.2%, 양품률 90%를 곱해서 79.9%로 답을 하게 되면 정답으로 처리가 되겠죠. 그죠? 이런 계산 문제는 뒤에도 한 개 더 나옵니다만은 꼭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시고 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외부 평가 대비 학습 방법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부 평가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필수 능력 단위에 대해서 학습 모듈을 여러분들이 검색을 해서 학습 모듈을 또 출력을 해서
반드시 학습을 해야 됩니다. 이 학습 모듈 내에서 대부분 문제가 다 출제가 되기 때문에 이 학습 모듈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외부 평가를 준비할 때에 학습 모듈에 대한 부분을 학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앞에서 말씀드렸던 7가지 능력 단위 중에서 7개의 능력 단위의 학습 모듈들을 다 여러분들이 출력을 하시거나 파일을 다운을 받으셔서 꼭 학습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학습 모듈은 이렇게 그림에 나와 있듯이 이런 형태로 NCF에서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누구라도 다운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다운을 받으셔서 학습을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최소한 제가 봤을 때는 이 학습 모듈에 대해서는 2-3번 정도는 여러분들이 읽어보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은 100% 거의 합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이 학습 모듈을 학습을 하셔서 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학습 모듈에 대한 검색을 하는 방법으로는 먼저 NCF 사이트를 들어가야 됩니다. NCF 사이트에 접속을 하셔가지고 거기서 학습 모듈을 검색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로서 공정 품질 관리에 대한 학습 모듈을 검색하겠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 NCF 첫 화면에서 NCF 및 학습 모듈 검색을 선택을 하셔서 이 NCF 및 학습 모듈 화면이 나오게 되면은 여기에 공정 품질 관리의 코드 02, 04, 01, 03, 06에 대한 단계적으로 선택을 하셔서 검색을 하게 되겠습니다. 예로서 이 공정품질관리 코드가 02, 04, 01, 03, 06이기 때문에 제일 앞에 02는 대분류죠. 두 번째 04는 중분류죠. 세 번째 01은 소분류죠. 네 번째 03은 세분류가 되겠습니다. 뭐 그런 식으로 단계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학습 모듈 검색을 할 때에 검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대분류 02 경영 회계 사무를 클릭을 하게 되겠고요. 이걸 클릭하게 되면은 이제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능력 단위로 해서 화면이 바뀝니다. 여기에서 중분류로 04 생산 품질 관리를 선택을 하시고 다음에 01 소분류로서 01 생산 관리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세분류로서 03 공정 관리를 선택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공정 품질 관리에 대한 부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NCF 학습 모듈 PDF 파일을 클릭을 하게 되면은 팝업 창이 뜹니다. 학습 모듈 다운로드라는 팝업 창이 뜨면은 여기에 뭐 활용 대상 필수로 해서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뭐 기업 소속자가 기업에 있는 종업원이냐 또는 교수자냐 미취업자냐 기타냐 뭐 일학병이냐 이렇게 선택하게 되어 있고요. 뭐 제가 예시로서 기업체 근로자라고 봤을 때는 기업을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일반 기업을 선택하시고 동의함을 누르시면은 다운로드라는 창이 뜹니다. 여기에 다운로드를 누르시면은 학습 모듈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습니다. 뭐 그거를 자유롭게 다운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장하셔서 꼭 학습을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지필평가에 대한 모의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필평가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총 5개의 능력 단위에서 출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앞전에서 말씀드렸던 문제 유형을 참고로 해서 출제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형태의 패턴의 문제들에 좀 익숙해지도록 꼭 모의 문제를 한번 같이 풀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현장 품질 관리입니다. 현장 품질 관리에 대한 능력 단위에 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삼정 OS 활동은 부품 또는 설비의 최적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활동이다. 다음 중 삼정에 해당되지 않는 것을 보기에서 한 가지만 골라 쓰시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보기에는 4가지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정품, 정량, 정리, 정위치입니다. 여러분 한번 풀어보시죠. 이 삼정 OS 문제는 꼭 항상 출제가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삼정 OS는 여러분들이 꼭 학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삼정에 해당되는 건 삼정에 해당되지 않는 건 어떤 걸까요? 예, 정리입니다. 삼정은 정품, 정량, 정위치를 의미합니다. 이 정리는 OS에 해당됩니다. OS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삼정 OS에 대한 부분은 꼭 학습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삼정의 정품은 재료 규격에서
정한 재료 부품을 구입하여 사용하는 것이며 작업 표준을 준수하여 제품 규격에 적합하게 생산한 제품을 정품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량은 필요로 하는 수량만큼 재료 및 부품을 구입을 하거나 또는 필요로 하는 수량만큼 재료 부품을 생산하여 보관하는 것을 정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필요로 하는 수량이 중요한 거겠죠. 그죠? 정량, 필요로 하는 수량만큼 확보하는 거. 그게 정량입니다. 그 다음 정위치, 재료, 부품, 완성품 및 기타 사용하는 지거나 공구를 정해진 위치에 놓아 보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정품을 정량만큼만 정위치에 보관하는 것. 이게 삼정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3정 OS 활동은 부품 또는 설비의 최적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활동으로서 당연한 활동이 되겠습니다. 이는 작업자의 어떤 사고의 변화, 행동의 변화로 기업의 어떤 체질 변화를 추구하는 의식기억의 활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3정 OS 활동은 생산 활동의 기초가 되죠. 기초가 됩니다. 각 회사에서 각 부서는 이에 맞는 활동을 전개해야 됩니다. 3정에 대한 정의는 아까 설명을 드렸죠. 3정은 정품, 정량, 정위치를 의미한다가 되겠죠. 품질 관리에서 기본이 되는 표준화의 사상을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OS는 정리, 정돈, 청소, 청결, 속관화를 의미하는 일본어를 영어로 표기했을 때의 첫 글자 나오는 S자를 따서 만든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OS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장과 일상 작업에 숨어 있는 낭비 요소를 철저하게 배제함으로써 생산 효율을 높이고 작업자의 개선 의식을 고취해서 현장 개선의 활성화를 꾀하는 데 있습니다. 이 OS는 정리, 정돈, 청소, 청결, 속관화입니다. 정리는 먼저 필요한 것과 불필요한 것을 구분하는 데 있습니다. 현장에서 어떤 것이 필요하고 어떤 것이 불필요한 것을 구분해서 불필요한 것은 과감히 버리는 행위죠. 필요한 것만 두는 행위죠. 그런 어떤 정리 단계는 OS에서 가장 제일 먼저 시행하는 그런 단계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단계가 정돈입니다. 언제든지 필요한 것을 쉽게 끄집어낼 수 있도록 가지런하게 놓는 그런 단계가 되겠습니다. 청소는 현장 및 설비의 먼지, 이물, 오염 등을 제거해서 깨끗하게 하는 그런 어떤 활동이 되겠습니다. 청결은 정리, 정돈, 청소 상태를 유지해서 쾌적한 현장 환경을 만드는 그런 활동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습관화 단계죠. 습관화 단계죠. 정리, 정돈, 청소, 청결이 계속 반복되도록, 습관되도록 그렇게 몸에 익혀서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단계가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실은 습관화가 제일 중요하죠. 그죠? 정리, 정돈, 청소, 청결이 계속 반복되도록 그렇게 몸에 익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어떤 행위이기 때문에 습관화가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꼭 3정 OS에 대한 부분은 학습을 하셔서 항상 출제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학습하셔서 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현장 품질 관리 두 번째 문제가 되겠습니다. 눈으로 보는 관리를 하는 담당자가 압력 계기의 압력 범위를 그림과 같은 적색 스티커로 표시하였습니다. 관로안에 맞는 알맞은 용어를 쓰시오. 이렇게 문제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림에 보시면 두 개의 적색 스티커가 붙어 있죠. 그죠? 상단 스티커는 압력 허용 기준 A 값을 의미하며 하단 적색 스티커는 압력 허용 기준 B 값을 의미한다. 이렇게 문제가 됩니다. 제시되어 있습니다. A는 뭘고 B는 무엇일까요? 이렇게 한번 풀어보시죠. 그죠? 예, A는 상한이고 B는 하한입니다. 결국은 이제 이 압력 계기가 상한과 하한 그 사이에 이 계기가 표시되도록 압력을 조절해 주는 거죠. 그죠? 그런 거를 일정한 압력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상한과 하한을 정해서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적색 스티커는 상한이고 밑에 하단의 적색 스티커는 하한이 되겠습니다. 상한과 하한과 상한 사이에 이 침이 계기가 가리키는 것들이 위치되도록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겠죠. 그죠? 이게 바로 이제 눈으로 보는 관리가 되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이 계기의 메타 값이 얼마가 나오는지, 압력이 얼마 나오는지를 이렇게 항상 이제 그 기준수를 봐야 되는데 이 눈으로 보는 관리 형태로 이렇게 표시를 해놓으면은 기준수를 안 봐도 되겠죠. 그죠? 요 범위에 들어가면은 적합, 벗어나면은 부적합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게 되겠죠. 그죠? 뭐 그렇게 하는 방법이 눈으로 보는 관리가 되겠습니다.
눈으로 보는 관리에 대한 부분에서 좀 설명을 더 드리면 계획서의 관리 방법과 기준에 따라서 역할을 분담하고 전원이 담당 구역 및 설비를 대상으로 눈으로 보는 관리를 실행하도록 해야 됩니다. 현장에서 눈으로 보는 관리는 매우 중요하죠. 그죠? 첫 번째가 역할 분담에 대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역할 분담 방법은 담당 구역, 대상별로 역할을 나누어서 실행을 하는 걸로 되어 있죠. 담당 구역별로 역할을 분담하는 겁니다. 눈으로 보는 관리에 담당 구역을 나누어서 품질, 설비, 사무, 안전 등으로 나눠가지고 눈으로 보는 관리가 시행되도록 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대상별로 역할을 분담하는 겁니다. 제품, 반제품의 길이, 규격 등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한도 견본을 제작하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가 관리 기준에 대한 설정이 되겠습니다. 관리 기준의 설정은 작업 표주서, 설비 매뉴얼, 관리 지침서 등을 참고해서 기준을 정하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먼저 품질을 보게 되면은 계획서에 표시된 품질 특성을 파악해서 농도 기준, 압력 기준, 속도 기준 등의 눈으로 보는 관리 기준을 정하게 되어 있죠. 아까 예시된 문제에서도 압력 기준이 되겠죠. 그죠? 그 외에도 농도 기준, 속도 기준 이런 것들을 표시를 해서 눈으로 보는 관리가 되도록 해주는 거죠. 그죠? 여기에는 양품 한도 견본이 있어야 됩니다. 이 양품 한도 견본은 제품, 반제품의 적합품 또는 부적합품을 한눈에 알 수 있도록 한도 견본을 만들어서 비치하는 거죠. 그죠? 그 다음 두 번째가 부품의 치수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제품, 반제품에 대한 길이, 규격 등을 한눈에 알 수 있도록 한도 견본을 제작하는 거죠. 그죠? 세 번째가 관리도에 대한 활용이 되겠습니다. 제품, 반제품의 품질 특성을 한눈에 알 수 있도록 관리도를 작성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엑스바 R 관리도라든지 이런 형태의 관리도를 제작을 해서 작성을 해서 활용하는 거죠. 예시가 있습니다. 여기에 부품의 치수에 대해서는 이 태극기에 대한 예시를 제가 들었습니다만은 태극기에 대한 치수를 상세하게 표시를 해놨죠. 그죠? 이런 어떤 치수에 대한 한도 견본을 제작해서 비치하고 그걸 가지고 확인하는 작업을 해야 되겠죠. 그죠? 두 번째가 관리도입니다. 엑스바 R 관리도를 예시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관리도를 작성을 해서 비치를 해서 그 관리도의 상한, 하한치를 정해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고 있느냐 이런 것들도 다 확인해야 되겠죠. 그죠? 이런 어떤 관리 기준을 설정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가 설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계획서에 표시된 설비에 대해서 중요한 특성을 눈으로 보는 관리가 되도록 실행하는 거죠. 그죠? 배관의 유체 표시, 또 해야 되겠죠. 우리 어떤 배관의 물 흐름에 대한, 유체 흐름에 대한 방향이라든지 압력이라든지 유체에 대한 이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표시를 해서 눈으로 보는 관리가 되도록 그렇게 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윤활 급유에 대한 포인트입니다. 단위 설비의 윤활 급유점을 한눈에 알 수 있도록 표시하는 작업이 되겠죠. 그 다음 작동 압력에 대한 표시입니다. 설비 작동 압력의 상한선과 하한선을 표시하는 거죠. 아까 예시 문제가 나왔죠. 그죠? 상한, 하한을 정해서 그 상한과 하한 사이에 그 값이 표시가 되도록 관리를 해주는 거죠. 그게 눈으로 보는 관리입니다. 그런 어떤 관리들이 설비에서도 돼야 된다라는 거죠. 세 번째가 안전에 대한 겁니다. 안전에 대한 기준도 눈으로 보는 관리가 되도록 정하는 거죠. 작업자와 설비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눈으로 보는 관리 기준을 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회전체에 대한 표시. 회전체는 사실 위험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안전 표시, 이런 것들이 눈으로 관리가 되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수화 설비에 대한 위치 표시, 안전사고 위험 표시, 이런 것들이 다 눈으로 보는 관리의 어떤 하나의 사례가 되겠습니다. 특히 수화 설비 같은 경우는 화재가 발생했을 때 수화 설비가 어디에 있다, 이런 것들을 위치에 대한 표시를 해줌으로써 어떤 위급 상황에 대해서 화재에 대해 가지고 설비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눈으로 보는 관리를 해주는 그런 표식 작업이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장 품질 관리 세 번째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OS 활동 중 정리 활동에 대한 내용을 설명한 것이다. 관로안에 알맞은 용어를 기입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종 OS 문제는 자주 나오는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3종 OS에 대해서는 꼭 학습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OS의 정리 활동에 대한 설명입니다. 가용품과 불용품은 A 구역을 설정해서 일정한 장소에 모아둔다. 또한 불용품은 관리자가 판단하여 반납, 비, 매각을 결정한다. 이렇게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풀어보시죠.
N은 뭘까요? 면책구역입니다. 가용품과 불용품은 면책구역을 설정하여 일정한 장소에 모아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면책구역을 설정을 해야 되겠죠, 현장에. 또한 불용품은 관리자가 판단하여 반납, 폐기, 매각을 결정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 불용품은 반드시 불용품은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겠죠, 그죠? 반납을 하든지 폐기하거나 매각을 하거나 이런 세 가지 단계를 통해서 결정을 해서 처리하게 되겠죠. 그것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정리 단계에 대한 학습만 되어 있으면 이 문제 쉽게 풀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면 3종 OS 활동의 단계별 추진 방법 설정에서 불용품 정의에 대한 질문이죠. 담당 구역 설정 및 정점 촬영을 하는 단계가 되겠고, 두 번째는 정리 활동을 실시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불용품과 면책구역에 대한 정의를 통해서 질문이 나왔죠, 그죠?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특히 정리 활동은 옥내를 구분해서 정리 활동을 실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실시 전에 정리 활동에 필요한 정리 대장을 준비해서 가용품, 이건 필요한 것들이 되겠죠. 불용품, 불필요한 게 되겠죠. 그런 것들을 구분, 기록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불용품에 대한 정의는 불용품이라는 것은 최근에 사용하지 않았으며 그 기간이 6개월에서 12개월 정도면은 일반적으로 불용품으로 간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불용품에 대해서는 이제 면책구역을 설정해서 일정한 장소에 모아두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면책구역은 가용품과 불용품에 대해서 면책구역을 설정해서 일정한 장소에 모아두고, 또한 이 불용품은 관리자가 판단해서 이 불용품은 반납하자, 이 불용품은 폐기하자, 이 불용품은 매각하자 이렇게 결정하게 되겠죠. 이 세 가지 중에서 한 개를 선택해서 불용품에 대한 처리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리 활동, 정돈 활동, 청소 활동, 청결 활동, 수관 활동, 이건 OS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죠. 그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능력 단위 설비 일상 관리에 대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비 점검은 일상 점검과 예방 점검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예방 점검의 종류가 아닌 것을 보기에서 한 가지만 골라 쓰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기에 4가지가 제시가 되어 있죠. 정기 점검, 개방 점검, 폐수 점검, 예지 점검, 이렇게 4가지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자, 예방 점검의 종류가 아닌 것이 어떤 것일까요? 일상 점검은 어떤 것이며 예방 점검은 어떤 것인지를 종류를 묻는 것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폐수 점검입니다. 그죠? 폐수 점검입니다. 폐수 점검은 특정한 점검 기준이나 점검 시트 없이 일상적으로 운전 중에 설비를 둘러보면서 점검을 실시하는 것으로서 일상 점검에 해당되게 되겠습니다. 일상 점검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좀 더 보충 설명을 드리면, 설비 점검에 대한 종류로서 설비 점검은 이 그림에 나와 있듯이 일정한 기간을 정해놓고 점검을 실시하는 일상 점검, 정기 점검 및 정밀 점검과 상태에 따라서 점검하는 예지 점검 등으로 구분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그림에 나왔듯이 설비 점검은 일상 점검, 예방 점검이 있고요. 일상 점검은 폐수 점검, 일일 점검이 있고요. 예방 점검은 정기 점검, 정기 정밀 점검, 개방 점검, 예지 점검, 이렇게 4가지로 우리가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폐수 점검은 특정한 점검 기준이나 점검 시트 없이 일상적으로 운전 중 설비를 둘러보면서 점검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앞 페이지에서 설명을 좀 드렸었죠, 그죠? 그 다음 개방 점검은 설비를 정지시킨 후에 커버를 열고 커버를 개방한 후에 점검을 실시하는 것을 말하고 있으며, 이상 발견 시에는 반드시 보수를 수행해야 되겠죠, 그죠? 그런 부분들이 개방 점검이 되겠습니다. 이 개방 점검은 예방 점검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일상 점검, 예방 점검을 구분해서 시행을 해야 되며, 일상 점검은 일일 점검, 폐수 점검이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학습하시면 되겠죠, 그죠? 예. 설비 일상 관리 2번째 문제가 되겠습니다. 설비의 성능 유지를 위한 3종 OS 활동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3종 OS 문제죠. 3종 OS 문제는 참 자주 나옵니다. 관로 안에 알맞은 용어를 기입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정은 정돈의 핵심 활동인 정량, 가, 정위치를 의미하며, OS는 정리, 정돈, 청소, 나,
습관화를 말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공장의 모든 낭비와 불량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는 활동이 되겠습니다. 자, 가나 여러분 이미 아까 앞에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충분히 학습이 되었죠, 그죠? 가가 뭘까요? 정품입니다, 그죠? 정량, 정품, 정의치 이거 3정이 되겠죠, 그죠? OS는 정리, 정돈, 청소, 청결, 습관화 이 5가지 되겠죠, 그죠? 이렇게 쉽게 이제 답을 이제 풀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3정은 정량, 정품, 정의치, OS는 정리, 정돈, 청소, 청결, 습관화 이렇게 되겠죠, 그죠? 뭐 여기다 좀 더 세부적인 어떤 학습을 하기 위해서는 설비 일상관리 57쪽을 보시면은 상세하게 설명이 좀 되어 있습니다. 좀 추가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 설비 점검의 종류로서는 설비의 성능 유지를 해서 기본 조건이고 소정비 업무이죠. 그죠? 소정비 업무이기도 한 정리, 정돈, 청소 활동과 이를 발전시키는 청결 습관화를 3종 OS 활동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3종 OS 활동의 궁극적인 목표는 공장의 모든 낭비와 불량 발생을 사전에 방지해서 품질과 비용 그리고 납기 등 전 부분의 낭비를 제로화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림에 나와 있듯이 활동 중에서 정리, 정돈, 청소, 청결, 습관화 이렇게 하고 좀 OS로 진행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특히 보면 정리, 정돈, 청소는 사후 관리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개선 활동을 통해서 최종 활동이 예방 정리, 예방 정돈, 예방 청소 이렇게 해서 예방 활동으로 변화시켜 나가는 것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OS 활동은 품질이나 코스트, 델리버리 이 부분을 다 개선시키는 거죠, 그죠? 이런 부분을 다 개선시켜서 로스에 대한 전 부문에 대한 로스를 제로화시키는 거, 전 부문의 낭비를 제로화시키는 거 이게 궁극적인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은 이 3종 OS 활동을 통해서 모든 낭비 요소들을 제거하는 그런 어떤 활동으로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3종 OS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도 꼭 학습을 하시고 회사에 접목을 시켜서 실시를 해서 낭비 요소를 개선해서 효율적인 공장으로 만들어지도록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죠, 그죠? 예, 그런 부분이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설비 일상관리 세 번째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주 보전에 대한 문제입니다. 앞에도 또 한번 설명을 했었죠, 그죠? 자주 보전 스텝 이 부분도 자주 출제가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주 보전 스텝에 대한 내용 중 알맞은 것을 보기에서 골라 쓰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1스텝 초기 청소, 제2스텝 1, 제3스텝 2 이런 이제 다 답을 해야 되는 거죠, 그죠? 제4스텝 총점검, 제5스텝 3, 제6스텝 자주 보전의 시스템화, 제7스텝 4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기가 4가지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가지를 어디에 연결시킬 거냐 이제 그 문제죠, 그죠? 자주 점검, 자주 관리 철저, 발생원, 곤란 개소의 대책, 청소, 급여 기준의 작성이 되겠습니다. 자, 제2스텝인 1은 뭘까요? 예, 발생은 곤란 개소에 대한 대책이 되겠습니다. 제3스텝 2번은 뭘까요? 청소, 급여에 대한 작성이 되겠습니다. 제4스텝은 총점검이죠. 제5스텝 3은 뭘까요? 자주점검이 되겠습니다. 자주점검이 되겠습니다. 제6스텝은 뭘까요? 자주보전의 시스템화가 되어 있죠. 제7스텝 4는 뭘까요? 자주관리 철저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 7개 단계가 자주보전 스텝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꼭 학습을 하셔서 꼭 학습이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 자주보전 스텝은 그림에 나와 있듯이 제1스텝 초기 청소부터 단계적으로 시행을 하면서 제7스텝 자주관리 철저로 이렇게 전개가 되겠습니다. 앞서도 한 번 더 설명드렸지만 또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면 제1스텝 초기 청소는 청소를 함으로써 설비 곳곳에 숨어있는 결함을 찾아내고 가능한 스스로 고치는 스텝이 되겠습니다. 그 활동이 되겠습니다. 제2스텝은 발생원, 곤란 개소에 대한 대책이 되겠습니다. 설비가 더러워지는 것을 원천적으로 막는 것이죠, 그죠? 청소, 급유, 점검 등을 하기 쉽도록 개선하는 것이 목적이 되겠습니다. 제3스텝 청소, 급유 기준의 작성은 지켜야 할 항목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지켜야 될 항목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지켜야 될 사항을 본인 스스로 결정하고 각 항목에 대해서 준수 여부를 점검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제4스텝은 총점검 단계로서 설비가 고유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게 하려면 생산 근로자는 설비 구조를 잘 알아야 되겠죠, 그죠?
점검을 하기 위해서는 설비 구조를 잘 알아야 되겠죠. 총점검에서는 이 설비 구조에 대한 기초적인 사항을 학습을 하고 기본적인 기능을 익힌 다음에서 실제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설비에 대해서 점검을 하도록 그렇게 하는 단계가 총점검 단계가 되겠습니다. 제5스텝 자주점검 단계입니다. 3스텝에서 작성한 기준서에 제4스텝에서 배운 사항을 활용해서 체계화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꼭 지켜야 될 사항의 누락이나 보전 부분과의 역할 분담을 확인하고 보다 지키기 쉽도록 개선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제6스텝 자주보전의 시스템화는 생산 근로자의 역할을 설비, 공정의 전체적인 관련 작업까지 넓혀서 더욱더 철저한 낭비 절감을 도모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제7스텝 자주관리 철저는 제1스텝부터 6스텝까지의 자주보전을 실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성장시키는 단계라면 제7스텝에서는 자주적인 분임조 활동을 통해서 실제 자주보전 활동을 전개하는 그런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1스텝부터 7스텝까지 내용들을 좀 익히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설비 일상관리 네 번째 문항이 되겠습니다. 설비 종합 효율을 묻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경기도에 있는 주 D정밀의 기업의 00년 10월 검령 가공 라인의 주간 설비 가동 현황은 아래와 같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림이 제시되어 있죠, 그죠? 카렌더 시간 480분입니다. 하루에 480분 근무 시간을 기준으로 하는 거죠, 그죠? 그다음 부하 조업 시간이 440분, 계획법 로스 시간이 30분, 관리 로스가 10분 이렇게 발생했죠, 그죠? 그래서 부하 조업 시간 440분에다가 계획법 로스 30분, 관리 로스 10분을 더해서 480분이 되겠습니다. 또한 부하 조업 시간은 가동 시간과 고장 로스로 나눠져 있죠, 그죠? 가동 시간은 420분, 고장 로스는 20분 이렇게 되겠죠, 그죠? 정미 가동 시간은 정미 가동 시간과 성능 로스로 구성이 되겠죠, 그죠? 또한 정미 가동 시간은 가치 가동 시간과 불량 로스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회사는 생산량은 400개이고 이 400개 중에서 불량 개수는 10개가 되겠습니다. 사이클 타임으로는 기준 FT는 개당 0.9분이 소요가 되는데 실제로는 작업 시간이 개당 1분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고장 건수는 2회가 발생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설비 종합 효율의 시간 가동률과 성능 가동률을 산출하시오 이렇게 문제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유의할 점은 소수점 두 자리까지 계산을 해서 반올림해서 소수점 한 자리까지 구하시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소수점 두 자리에서 반올림해서 한 자리까지 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유의해서 계산을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구해야 될 문제는 첫 번째가 시간 가동률, 두 번째가 성능 가동률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공식만 알면은 쉽게 풀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시간 가동률은 가동 시간에다가 부하 시간을 나눈 값이죠, 그죠? 그래서 시간 가동률은 가동 시간이 420분이고 부하 시간이 440분이죠, 그죠? 그래서 420분에서 440분을 나누어서 100을 곱하게 되면 95.5%가 계산이 되겠죠. 이게 시간 가동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성능 가동률은 실질 가동률에다가 속도 가동률을 곱한 값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실질 가동률을 구하는 공식은 생산량에다가 실제 사이클 타임을 곱하고 거기에 부하 시간에서 정지 시간을 뺀 그 시간을 나눈 값이 되겠죠, 그죠? 부하 시간에서 정지 시간을 뺀 시간은 빼서 실제로 그 뺀 시간은 가동 시간이죠, 그죠? 그 가동 시간을 나눈 값이 실질 가동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생산량 400개에다가 실제 사이클 타임 1분, 그 다음에 가동 시간인 부하 시간에다가 정시간을 뺀 440분에다가 20분을 뺀 420분을 나누어서 곱하기 100을 하게 되면 95.2%로 계산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실질 가동률은 95.2%다 이렇게 계산이 되고요. 그 다음에 속도 가동률은 기준 사이클 타임에서 실제 사이클 타임을 나눈 값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준 사이클 타임은 문제에서 0.9분으로 제시되어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실제 사이클 타임은 1분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0.9에다가 1을 나누게 되면은 90%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성능 가동률은 실질 가동률 95.2%에서 속도 가동률 90%를 곱하면 성능 가동률은 85.7%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 공식만 알면은 쉽게 풀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설비 일상관리 78쪽에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시면 쉽게 이해가 되리라 생각이 듭니다. 추가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 설비 종합 효율에 대해서는 설비 종합 효율이라는 것은 설비의 고유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상태로 해서 이를 유지하고 사람과 설비 시스템의 효율을 극대화시키는 것이 설비의 어떤 종합 효율화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목적으로서는 양적인 측면에서는 가동률을 높이게 되겠고, 가동 시간을 정대하게 되겠고, 가동 중 생산량을 정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질적인 측면에서는 불량률을 감소하게 되겠죠. 그죠? 이 설비 종합 효율이 높아지면 불량률이 감소합니다. 또한 공정과 품질과 공정의 안정화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 뭐 이런 어떤 목적을 갖고 설비 종합 효율은 기업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출해서 관리를 해서 설비 종합 효율을 높이는 작업을 계속 추진하는 거죠. 그죠? 뭐 그런 활동을 통해서 전체적인 어떤 생산성을 높이는 그런 어떤 작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설비 종합 효율의 어떤 산출은 보통 우리가 시간 가동률에다가 성능 가동률을 곱하고 또한 거기에다가 양품률을 곱해서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설비 종합 효율은 시간 가동률 곱하기 성능 가동률 곱하기 양품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림에 나와 있죠. 그죠? 이게 설비 가동에 대한 부분에서 아까 문제에서도 제시가 됐지만 카렌더 시간, 조업 시간, 부하 시간, 가동 시간, 정비 가동 시간, 가치 가동 시간, 이런 식으로 그 설비 가동에 대한 부분이 구분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6대 낭비가 또 있죠. 그죠? 6대 낭비. 고장에 대한 낭비, 작업 준비 조정에 대한 낭비, 일시 정비, 공회전에 대한 낭비, 속도 저하에 대한 낭비, 불량에 대한 낭비, 재손실에 대한 낭비, 초기 수율 저하에 대한 낭비, 이런 6대 낭비에 대한 부분을 항상 현장에서 발생하다 보니까 이렇게 로스 타임이 발생되는 거죠. 그죠? 이게 그림에 나와 있듯이 노란색에 표시되어 있듯이 휴무라든지 계획 정지, 정지 낭비, 성능 낭비, 불량 낭비의 로스 타임을 포함해서 이렇게 항상 작업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이제 얼마나 최소로 하느냐, 이게 사실은 설비 종합 효율을 높이는 비결이 답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걸 높이기 위해서는 항상 이 설비 가동률을, 종합 효율을 관리를 해서 이 부분을 항상 목표로 정하고 그거를 계속 실적 관리하면서 높이는 작업을 기업들은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걸 계산하는 공식은 여기 표에 나와 있듯이 시간 가동률과 성능 가동률, 그 다음에 양품률에 대한 계산 공식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걸 반드시 여러분들이 익혀서 여러분 회사의 설비 종합 효율을 한번 계산해서 관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은 능력 단위 공정 품질 관리에 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 첫 번째 문제로서 잠재적 불량 요행을 상대적 척도로 관리하는 방법으로 위험 우선순위라는 게 있습니다. RPN이라고 얘기하는데 위험 우선순위를 사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험 우선순위 RPN을 구하는 공식을 묻는 질문이죠. 그죠? 위험 우선순위 RPN은 심각도, 발생도 하고 빈칸이 되어 있습니다. 뭘까요? 검출도가 되겠습니다. 검출도. 그래서 정답은 이제 검출도 또는 검출도 가로 열고 D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공정 위험 우선순위 RPN은 심각도에서 발생도를 곱하고 검출도를 곱해서 이 세 가지 항목의 레벨을 곱해서 계산하는 거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RPN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심각도, 발생도, 검출도 이렇게 구성된다라는 걸 아시면 되겠죠. 그죠? 이에 대한 설명은 공정품질관리 5쪽과 8쪽에 좀 설명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문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문항이죠. 공정의 이상 발생 예방 대책을 정비한 후에 공정을 운영해도 이상은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가공 공정에서의 이상 확산 방지 대책에 대한 체계를 구축 위한 방법 중에서 잘못된 것을 한 가지만 골라 번호를 쓰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번 안돈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한다. 2번 통계적 공정관리 체계를 확립하고 운영한다. 세 번째 인변 자동화를 추진한다. 네 번째 풀프루프화를 추진한다. 다섯 번째 변경점 관리 체계를 운영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답이 뭘까요? 5번이죠. 그죠? 변경점 관리 체계를 운영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은 이 이상 확산 방지 대책에 해당되는 건 아니죠. 그죠? 이상 확산 방지 대책에 대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안돈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는 것, 두 번째 통계적 공정관리 체계를 확립하고 운영하는 것, 세 번째 인변 자동화를 추진하는 것, 네 번째 풀프루파를 추진하는 것, 다섯 번째가 자주검사를 실시하는 겁니다. 자주검사. 아까 말씀드렸던
변경적 관리 체계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자주검사를 실시하는 그런 어떤 부분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문제입니다. 아래는 품질관리 항목 중 관능검사 항목에 대한 설명입니다. 다음 관로안에 알맞은 용어를 기입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좀 긴 문장입니다만은 이렇게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검사 항목 중에서 측정기나 직으로 계측할 수 있는 항목과 인간의 감각, 시각, 미각, 청각, 후각 등으로 검사가 가능한 항목이 있습니다. 이러한 관능검사에서 의한 그 항목의 판단 기준은 인간의 판단에 의존하기 때문에 사람에 따라서 판정이 달라지며 피로나 기분에 따라서도 판정이 달라집니다. 관능검사는 사람의 감각을 가지고 감각으로 검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사람의 판단에 따라서 다르겠죠, 그죠? 또 사람의 컨디션에 따라서 그날 컨디션에 따라서 또 판정이 달라집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판정 기준이 무엇인지 문장으로 표현하기 곤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뭐뭐를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뭐뭐가 뭘까요? 또 계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다 해도 절대적인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표준 견본을 정해두고 그것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이렇게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판정 기준이 좀 애매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한도 견본을 정해서 검사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보통 관능검사는 한도 견본을 제시하고 있죠. 그죠? 예를 들면 색깔에 대한 부분도 사실은 사람이 시각으로 판단합니다만은 그 부분도 한도를 정하는 거죠. 한도를 정해서 한도 견본하고 생산된 품목하고 비교를 통해서 판정하도록 그렇게 해주는 거죠. 그런 어떤 한도 견본을 기업들은 다 비치를 해서 관능검사 때 활용을 좀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한도 견본은 적합품으로 판정하는 최저 하한치에 대한 품질 견본, 또 부적합으로 판정하는 최고의 상한의 품질 견본을 갖춰 들어온 거죠. 그죠? 한도 견본은 하한치, 상한치를 정해서 그 사이에 들어가는 값을 적합으로 판정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그죠? 그런 어떤 한도 견본을 우리가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공정 품질 관리 문제가 되겠습니다. 관리도는 현장의 과거 자료를 척도로 하여 현재의 공정 상황이 정상인지 아닌지를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도구입니다. 아래의 관리도를 이용해서 공정의 관리 상태를 확인합니다. 옳으면 동그라미, 틀리면 X를 관련을 쓰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박스에 관리도에서 중심선을 기준으로 관리 한계선 내에 있으면 관리 상태에 공정이 된다 되어 있습니다. 관리도에서 중심선을 기준으로 관리 한계선 내에 있으면 관리 상태에 공정이 된다. 정답일까요? 틀릴까요? 맞는 설명이죠. 그죠? 관리 한계선 내에 있으면 관리 상태에 공정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관리 한계선 내에 있으면 관리 상태 공정이고 관리 한계선 밖에 나가는 경우에는 이상 상태 공정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한 60쪽을 보시면 설명이 상세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다음은 능력 단위 자재 입고 관리에 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재 입고 관리의 목적으로 알맞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시가 나오죠, 그죠? 자재가 여러 형태의 발주 작업 지시, 납품 지시 또는 필요에 의해서 정해진 저장 위치로 납품되는 절차를 간소화하고 입고 업무를 추진한다 이렇게 되고요. 두 번째가 물동량의 흐름을 파악하여 재고의 정확도를 높이고 입고 처리 절차를 간소함으로써 납품 시간을 단축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가 완제품, 반제품 등 가공 조립 자재의 자율적인 입고를 유도하여 입고 처리를 효율화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가 각종 업무 처리에 의해서 발생되는 데이터를 정보 시스템과 연동하여 자동 처리되도록 함으로써 신속 정확한 회계 결산이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자재 입고 관리의 목적으로 알맞지 않는 설명은 어떤 것일까요? 자, 이 세 번째가 되겠죠. 그죠? 완제품, 반제품 등 가공 조립 자재의 자율적인 입고를 유도하여 입고 처리를 효율화한다. 이게 이제 틀린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죠? 올바른 설명은 완제품, 반제품 등 가공 조립 자재의 계획의 입고입니다. 자율적인 입고가 아니고 계획 입고를 유도하여 제공 관리, 입고 처리를 효율화가 아니고 제공 관리의 효율화를 가져올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자재 입고 관리 목적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 쉽게 풀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입고 관리의 목적으로서는 자재가 여러 형태의 발주 작업 지시
또는 필요에 의해서 정해진 저장, 인출, 납품된 절차를 입고라고 하는데 이를 간소하여 바코드나 RFID 등을 이용해서 입고 업무를 추진하는 기업이 많다 이렇게 되고요. 또 두 번째 어떤 입고 관리 목적으로서는 물동량의 흐름을 파악하여 재고의 정확도를 높이고 입고 처리 절차를 간소함으로써 납품 시간을 단축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정확한 입고 업무 처리는 데이터의 정확성을 높임으로써 각 부서 사이에 정보 전달 및 의사 결정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로서는 각종 업무 처리에 의해서 발생되는 데이터를 정보 시스템과 연동하여 자동 처리되도록 함으로써 신속 정확한 회계 결산에 도움을 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아까 나왔던 문제의 정답이었죠. 이게 완제품, 반제품 등 가공 조립 상태의 자재 계획 입고를 유도해서 제공 관리의 효율화를 꾀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입고 관리 목적은 총 5개의 목적이 있게 되겠습니다. 자재 입고 관리 두 번째 문항이 되겠습니다. 입고된 자재에 대해서 검사 결과 부적합품으로 판정을 받았습니다. 자재 담당자는 부적합품 처리에 대해서 처리 방안을 결정하고자 한다. 다음 중 부적합품에 대한 처리 방안이 아닌 것을 보기에서 골라서 씌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기에는 총 6개의 항목이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반품, 재작업, 사용, 선별, 폐기, 특채 보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정답이 뭘까요? 이건 쉽게 풀 수 있죠, 그죠? 부적합품 처리 방안에 대해서 사용하면 안 되겠죠, 그죠? 정답은 사용입니다, 그죠? 부적합품 처리에 대해서는 반품을 하거나 재작업을 하거나 선별하거나 폐기하거나 특채 보류 뭐 이런 단계에 들어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반품, 재작업, 선별, 폐기, 교환, 특채 보류, 수리 뭐 이런 어떤 7개 처리 방안이 있습니다. 이게 부적합 처리 방안을 알고 있느냐에 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반품이나 재작업, 선별, 폐기, 교환, 특채 보류, 수리 뭐 이런 것들이 부적합품 처리 방안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좀 추가적으로 좀 상세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부적합품 처리의 어떤 처리 방법을 결정할 때에 처리 방안이 결정되면은 자재관리팀장은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서 다음과 같이 폐기하거나 반품하거나 선별 사용하거나 특채하거나 재작업, 교환, 수리 등으로 구분해서 효과적인 조치와 처리를 실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품은 뭐냐? 입고 검사 로또 단위로 해서 샘플링 검사 수량의 부적합품률이 5% 이상인 경우에는 검사 로또 전량 다 반품 처리하는 거로 보통 일반적으로 기준을 정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샘플링 검사 수량이 부적합률이 5%가 넘으면은 다시 돌려보내는 거죠. 다 돌려보내는 게 반품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재작업입니다. 재작업은 요구 규격에 미치지 못한 부적합 제품 중에서 고객 요구 규격대로 일치시킬 수 있다고 판단할 경우 본래의 기능을 유지함과 동시에 일부분을 수정 재작업에서 사용하는 거죠. 그죠? 그게 재작업입니다. 그죠? 조금만 수정하면은 사용 가능하겠다. 이렇게 판단이 되면 재작업을 통해서 사용하는 거죠. 그죠? 뭐 그런 어떤 부분이 재작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선별입니다. 소팅하는 거죠. 입고 검사 로또 부적합률이 5% 미만인 부품은 자국 공정 투입 시에 선별, 분류해서 전수검사 후에 사용하도록 하고 특채 물품의 경우도 전수검사 후에 선별해서 자국 공정에 투입하는 그런 행위를 선별 작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적합품이 5% 이상이면은 다 반품하죠, 그죠? 미만인 경우에는 선별해서 양품만 골라서 쓰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수검사를 해서 양품만 골라가지고 사용하는 거. 이게 선별 작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뭐 특채 물품도 마찬가지로 선별해서 전수검사에서 전부 다 선별해서 양품만 공정에 투입하는 그런 행위를 선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폐기 단계입니다. 폐기는 부적합품 가운데서 선별, 재작업, 교환하지 못하고 중대한 품질 사고를 발생시키고 있는 그런 물품들에 대해서는 전량 폐기 처리하는 거죠. 그죠? 폐기 처리하는 거죠. 이건 뭐 재사용도 못하고 재작업도 못하고 선별도 못하고 교환도 못하는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폐기해야 되겠죠. 그죠? 그거는 공정에 투입되면 안 되기 때문에 폐기하는 거죠. 버리는 거죠. 그죠? 그런 어떤 물품들은 폐기 처리하는데 함부로 폐기 처리하면 안 되겠죠. 거기에 대해서는 대표이사 결재를 받아가지고 적용팀하고 협의를 해서 손실 비용을 떨어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런 어떤 절차를 거쳐서 폐기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물론 이때는 이제 증거 사진과 첨부해서 폐기 퍼밋을 작성해서 대표이사 결재를 받아야 되겠죠. 그죠? 그렇게 해서 대표이사가 성이 떨어지면은 적용팀하고 협의해서 손실 비용에서 처리하고 정산해서 처리하게
그런 과정을 밟게 되겠습니다. 그 부분이 폐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교환입니다. 부적합품 가운데서 거래처에 반품 출고 처리를 하고 그 수량만큼 적합품을 재입고 처리해서 재검사 결과 합격의 경우에 입고 처리 사용하는 겁니다. 불량품에 대해 가지고 교환하는 거죠. 그죠? 교환하는 거죠. 반품 처리해서 교환하는 거죠. 그죠? 그렇게 해서 새롭게 입고가 되면은 다시 검사해서 합격 처리되면은 입고시키는 그런 작업이 교환이 되겠습니다. 뭐 그런 거는 이제 공급업체에서 교환해 주는 거죠. 그죠? 교환해 줍니다. 그 다음 특채 단계가 되겠습니다. 특채 보류 단계죠. 부적합품 가운데 특채가 필요한 경우에, 뭐 예를 들면 납기가 급하다든지 이럴 때 이제 특채를 많이 하죠. 그죠? 그런 어떤 부적합품 가운데서 특채가 필요한 경우에 관련 팀장은 특채 의뢰서를 작성하고 관련자와 검토하고 품질관리팀장의 승인을 받아서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뭐 이거는 이제 뭐 워낙 이제 새로 만드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든지 또 납기가 급하다든지 할 때에 이런 어떤 특채를 통해서 특별 사용하는 거죠. 그죠? 특별 채용하는 거죠. 그죠? 그렇게 특별 채용해서 이렇게 사용하는 이런 부분을 이제 특채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때는 반드시 관련자와 검토를 해야 되고 품질관리팀장의 승인을 받아서 사용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다음 수리 행위가 되겠습니다. 수리. 의도된 용도에 쓸 수 있도록 부적합품에 대해서 수리하는 거죠. 그죠? 수리해서 사용하는 거죠. 그죠? 그게 수리 행위가 되겠습니다. 뭐 이런 수리도 실제로 이제 수리할 때는 그런 공급업체에서 와서 직접 수리해서 다시 납품시키는 이런 어떤 부분으로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문항입니다. 자재입고 관리에 대한 다른 문항입니다. 샘플링 검사를 적용하는 요건으로서 적합하지 않는 것을 고려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샘플링 검사 적용하는 요건에 적합하지 않는 게 어떤 것일까요? 자, 첫 번째가 제조 공정이 불안정할 때, 두 번째가 합격 로또에서 어느 정도 불량품이 섞임을 허용할 수 있을 때, 세 번째가 검사 항목이 많거나 검사 비용을 적게 할 경우 품질 기준이 명확할 때, 네 번째가 제품이 로또로 처리될 수 있을 때, 샘플링 검사, 전수 검사, 무검사 이런 걸 알고 있느냐라는 질문이죠. 그죠? 샘플링 검사를 언제 적용합니까? 여기 문항에 보시면 대체로 다 로또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그죠? 합격 로또에서 어느 정도 불량품이 섞임을 허용할 수 있을 때, 검사 항목이 많거나 검사 비용이 적게 할 경우에 또 품질 기준이 명확할 때에 제품이 로또로 처리될 수 있을 때 이런 부분들을 샘플링 검사로 우리가 적용하느냐 아니면 전수검사로 적용하느냐라는 것을 묻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이죠. 그죠? 제조 공정이 불안정할 때 이거는 전수검사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전수검사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고가 물품의 경우에는 전수검사를 적용하고 있죠. 그죠? 고가 물품의 경우에는 불량품이 이렇게 섞여서 고객한테 인도가 되면은 당연히 불만이 생기겠죠. 그죠? 고가 물품인데. 그런 부분은 철저하게 전수검사를 해서 100% 양품의 제품이 고객한테 인도가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죠? 그래서 고가 물품의 경우에는 전수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명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이런 것들도 전수검사를 하는 거죠. 우리가 판매되는 제품이 사람 인명에 영향을 미친다 할 때는 100% 전수검사를 하는 거죠. 그죠? 그런 전수를 통해서 적용하고 있죠. 또한 전수검사를 해야 불량품을 제거할 수 있는 경우에 제조 공정이 좀 불안하게 되면 불량품이 많이 섞여 들어오죠. 그죠? 그런 경우에는 전수검사를 해서 불량품을 골라내는 거죠. 그죠? 뭐 그런 경우에는 전수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거 이제 정답이 되겠죠. 그죠? 제조 공정이 불안정한 경우에. 그 다음에 전수검사를 간단히 값싸게 할 수 있는 경우에, 전수검사를 좀 쉽게 할 수 있는 경우에, 그때는 전수검사를 보통 적용하고 있다 볼 수 있습니다. 샘플링 검사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제품이 로또로 처리돼야 된다.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합격 로또에서 어느 정도 불량품 섞임을 허용할 수 있을 때, 뭐 그 정도 불량은 우리가 익스큐즈 할 수 있다, 양해할 수 있다, 뭐 이렇게 허용할 수 있을 때에 샘플링 검사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가 시료의 샘플링이 랜덤하게 이렇게 구성될 때에, 시료의 샘플링이 랜덤하게 될 때, 그때에 생산자에게 품질 향상에 어떤 자극을 주고자 할 때에 샘플링 검사를 많이 적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네 번째로 검사 항목이 많거나 검사 비용을 적게 하고 싶을 때 또는 품질 기준이 명확할 때에 샘플링 검사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계량 샘플링 검사의 경우에는 로또 검사 단위의 어떤 특성과 분포를 대략 알고 있을 때에 샘플링 검사를 또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샘플링 검사는 보통 이런 5가지 항목으로서 우리가 이렇게
해당될 때에 샘플링 검사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문제죠, 그죠? 수요의 불확실성에 대해서 여유분으로 보유하는 재고를 보기에서 한 가지만 골라 쓰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기에 5가지가 예시가 나와 있죠, 그죠? 해징 재고, 안전 재고, 로트 사이즈 재고, 운송 재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수요의 불확실성에 대비해서 여유분으로 확보하는 그런 재고를 뭐라고 얘기할까요? 안전 재고입니다, 그죠? 수요의 불확실성에 대비해서 여유분으로 안전하게 우리가 생산을 진행하기 위해서 안전 재고를 확보하는 거죠. 뭐 그런 부분에서 이제 안전 재고의 내용을 알고 있나 하는 그런 부분의 질문입니다. 그렇죠? 해징 재고, 안전 재고, 로트 사이즈 재고, 운송 재고 이런 부분을 이제 재고에 대한 유형을 알고 있느냐 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안전 재고는 수요의 불확실성에 대비해서 여유분으로 보유하는 것이죠. 보유하는 것입니다. 안전 재고는 원칙적으로 완제품에 보통 막 적용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뭐 이 안전 재고는 완제품에 많이 적용하고 있지만 원자재에서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원자재 공급업체의 신뢰성이 부족하거나 중간 조립품이나 부품의 품질 불량이 자주 발생하는 경우에는 사실은 생산에 어떤 납기에 못 맞출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하위 부품에 대해 가지고 안전 재고를 확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은 대부분 안전 재고를 어느 정도 적정량을 설정을 해서 안전 재고를 항상 가져가는 거죠. 그죠? 뭐 3일치 5일치 또는 뭐 몇 시간치 뭐 이렇게 안전 재고를 확보해서 가는 거죠. 그죠? 뭐 그런 형태로 바탕을 많이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알고 있느냐 하는 그런 질문이 되겠습니다. 좀 더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해징 재고는 예상 재고와 개념이 좀 유사합니다. 해징 재고는 예상 재고와 개념이 좀 유사하지만 실제로 발생할지 모르는 어떤 그런 어떤 사건에 대해 가지고 대한 그 대비 어떤 재고죠. 그죠? 어떻게 뭐 어떤 문제가 언제 발생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걸 대비해서 확보하는 재고, 이게 이제 해징 재고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예, 다음은 능력 단위 구매품 품질 관리에 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구매품의 구매 형태에 따라 구매 형태에 관한 분류에 해당되지 않는 것을 보기에서 한 가지만 골라 쓰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기에 4가지 유형이 4가지가 제시되어 있죠, 그죠? 표준 구역품, 핵심 기능품, 외주 제작품, 외주 가공품 이렇게 4개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정답이 뭘까요? 예, 핵심 기능품입니다. 구매 형태에 따른 분류로서 표준 규격품, 외주 제작품, 외주 가공품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림에 나와 있지만 구매품은 구매 형태에 따라서 3가지가 있고요. 구매 원천에 따라서는 국내품이냐 도입품이냐 이렇게 되어 있고요. 뭐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 기능품은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구매품에 핵심 기능품, 일반 기능품, 소모품 이렇게 자재에 대한 구분하기 위해서 이렇게 쓰는 용어가 되겠고요. 구매 형태에 따라서는 이제 표준 규격품, 외주 제작용, 외주 가공용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문항입니다. 구매품이 예정된 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품질 요구 사항에 충족한다는 것을 보증하기 위하여 품질 방침을 설정하고 이를 실행하는 관리 절차와 지침을 수립하여 이것이 실행되고 있다는 것을 기록으로 보장하는 일련의 체계를 무엇이라 하는지 쓰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답이 뭘까요? 품질 보증 체계입니다. 이건 품질 보증 체계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품질 보증 체계는 구매품이 예정된 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품질 요구 사항에 충족한다는 것을 보증하기 위해서 품질 방침을 정하고 이를 실행하는 관리 절차와 지침을 수립해서 이걸 실행되고 있다는 것을 기록하는 것. 그런 것들이 전체적인 어떤 과정들이 다 품질 보증 체계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 그런 품질 보증 체계를 알고 있냐 하는 문제에 대한 이야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품질에 대한 정의입니다. 이걸 바로 연결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한국산업표준 KSA 3001, 국제표준 ISO 8402, 안시, ASQC 이에 대한 내용을 알고 있냐 하는 문제가 되겠죠. 자, 한국산업표준 KSA 3001에 대한 설명은 어떤 것이 될까요? B입니다. 물품 또는 서비스가 사용 목적을 만족시키고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평가 대상이 되는 고유의 성질, 성능에 대한 전체를 말하는 거죠. 그게 이제 한국산업표준 KSA 3001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국제표준 ISO 8402에 대해서는 A가 되겠죠. 실체가 지니고 있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요구를 충족시키는 능력에 관계되는 특성의 전체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안시, ASQC는 C가 되겠죠. 그죠? C, 요구를 충족시키는 능력에 관계 있는 제품 또는 서비스 특성의 전체를 이렇게 말하는 게 안시, ASQC가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구매품 품질 관리 12쪽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찾아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지표평가 모의 문제를 우리가 풀어봤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면접평가 모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면접평가는 시험 감독자와 수험자가 1대1로 앉아가지고 감독자가 문제를 제시하면 수험자가 답변하는 그런 어떤 형태의 평가가 되겠습니다. 이 면접평가 문제는 주로 이렇게 글로서 하는 게 아니고 말로서 이렇게 설명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충분하게 그 질문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사 정답을 모르시더라도 그 알고 있는 부분을 충분하게 설명을 해주면은 정답으로 채택될 확률이 매우 높은 그런 어떤 문제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모르겠다 이렇게 답변하지 마시고 충분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가급적이면 이 감독자들도 면접평가 시에 어느 정도 일치가 되면은 정답으로 이렇게 해주려는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설명들을 충분하게 해주셔서 가급적이면 정답으로 채택되도록 하는 게 좋겠죠, 그죠? 예. 현장 품질 관리에 대한 문제입니다. 품질 관리를 위한 3종 OS, 또 3종 OS 또 나왔죠, 그죠? 3종 OS 문제는 자주 나오는 문제입니다. 3종 OS는 현장과 일상 작업에 숨어있는 낭비 요소를 철저하게 배제함으로써 생산 효율을 높이고 작업자의 개선 의식을 고취하여 현장 개선의 활성화를 꾀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관리 방법이다. 이 중 OS 항목을 3가지만 설명하시오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학습하기 때문에 충분히 답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OS는 정리, 정돈, 청소, 청결, 습관화 이 5가지죠, 그죠? 이 5가지 중에서 3개만 답하면 됩니다. 3개만 답하면 되고 굳이 이렇게 정리에 대해서 뭐다, 정돈에 대해서 뭐다 이렇게 설명 안 하셔도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문항입니다. 품질이나 설비의 이상 변화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눈으로 보는 관리가 중요하다. 현장에서 사용되는 눈으로 보는 관리 방법의 사례 중 3가지를 설명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정답은 관리 라벨, 관리 한계표, 신호표, 한도 견본 이 중에서 3개 정도를 말하시면 되죠. 이 관리 라벨은 온도 라벨, 책임자 라벨, 안전주의 마크 이거에 해당되는 거고요. 관리 한계표는 메타전 표시, 합 표시, 정위치 표시, 정지위치 표시가 되겠습니다. 신호표는 알람 경광등, 컬러 표시 등 순서 표시가 되겠습니다. 한도 견본은 한도 견본이죠, 그죠? 그래서 관리 레벨, 관리 한계표, 신호표, 한도 견본 이렇게 답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온도 라벨, 경광등, 한도 견본 이렇게 답하셔도 됩니다. 세부 사항 중에 한 가지 사례해도 대부분 다 감독자들은 정답으로 처리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들을 최대한 끄집어내서 답변하시면 정답으로 처리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 문제는 또 3종 OS죠, 그죠? 현장 품질 관리 쪽에는 3종 OS 문제가 자주 나옵니다. 3종 OS 활동에서 정해진 표준이 습관화되기까지는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다. 작업 현장에서 많이 사용되는 습관화를 위한 활동을 2가지 설명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습관화, 3종 OS, OS의 습관화, 마지막 단계 습관화의 활동을 위한 2가지를 설명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답으로서는 지도점검, 정기 사례 발표회, 의식고치 이런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도점검은 관리자는 현장을 순회하면서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실천을 통해서 개선할 때 되도록 하는 그런 어떤 행위, 이게 지도점검이 되겠죠, 그죠? 정기 사례 발표는 작업자의 사기 진작이나 역량 확보를 위해서 정기적으로 활동 평가를 한다든지 우수사례 발굴하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정기 사례 발표가 되겠습니다. 의식고치는 정리, 정돈, 청소, 청결이 몸에 익숙해지도록 일상생활하는 거 이런 것들이 되기 때문에 이 3가지를 중에서 2가지만 답변하시면 되고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꼭 지도점검이 아니라도 이와 관련되는 이렇게 설명을 하시면 정답으로 쳐줄 수 있도록 되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렇게 최대한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사내 표준화에 대한 면접평가 문제가 되겠습니다. 회사 표준이란 회사에서 설비, 재료, 부품, 제품 및 조직과 영업, 구매, 제조, 검사, 관리 등의 일에 적용하기 위해서 정한 표준화라고 할 수 있으며 이는 업무의 표준화, 작업의 단순화, 제품의 전문화를 통해서 나타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내 표준화의 목적 3가지를 설명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내 표준화의 목적 3가지 여러분들 한번 답변해 보시죠, 그죠? 사내 표준화는 고유의 기술 축적, 그 다음에 업무의 효율화, 합리화, 그 다음에 품질 안정, 원가 절감, 경영 목표 달성, 소비자 보호 이런 것들을 이제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내 표준화 목적은 기업의 고유 기술을 축적하고 업무의 효율을 통해서 제품의 생산, 소비, 유통 각 단계의 경제성을 높이고
경영의 목표를 달성하고 소비자를 보호하는 데에 목적이 있기 때문에 뭐 그 내용을 알고 있냐 하는 데에 대한 부분에서 질문이 되겠죠. 그죠? 이 부분은 한번 여러분들이 익혀놓고 있으면은 쉽게 답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내 표준화 활동이 성공적으로 추진되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노력과 시간 비용이 소모된다. 이렇게 많은 노력을 들여 표준화를 추진하고서도 지속적인 추진 동력을 상실하여 기껏 만들어 놓은 표준이 사장되는 결과를 초래한 경우가 있다. 사내 표준화 활동 성공의 중요한 전조건 세 가지를 말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내 표준화 활동 성공 요건의 중요한 전제조건 세 가지 한번 말씀해 보시죠. 그죠? 정답은 경영청의 확고한 의지와 지속적 관심, 그 다음에 장기적인 방침 및 체계 아래서 추진돼야 되는 거, 정사적으로 추진돼야 되면 전 구성원이 참여하는 거, 결정되어 무사된 표준은 반드시 준수해야 되는 거, 뭐 이런 형태로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한 세 가지 정도니까 관련된 꼭 이렇게 정확한 답이 아니라도 이와 유사한 그런 답을 하시면 거의 대부분 다 정답으로 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어떤 내용들을 여러분 익히시면 되겠죠, 그죠? 자, 사내 표준화 작성이 필요한 때 세 가지를, 필요한 시기 세 가지를 설명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답으로서는 각 업무 기능에 표준화되어 있을 때에, 조직 및 업무 내용이 변경되어 있을 때, 생산 요건이 변경될 때에, 신제품, 신기술이 적용될 때에, 관계 법령, 국제 규격, 국가 규격, 단체 규격 등의 요구사항이 변경되었을 때, 불인조 제한 활동, TFT 등 개선 활동 결과를 표준화에 반영할 때, 뭐 이런 것들이 발생될 때에 사내 표준화를 보통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사내 표준화를 하고 있냐 하는 내용을 아느냐에 대한 질문이죠, 그죠? 뭐 이런 어떤 설명드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그때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사내 표준화한다 이렇게 이제 아시면 되겠죠, 그죠? 뭐 그런 부분을 좀 학습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속적 개선 활동입니다. 고객의 소리, VOC라고 보통 얘기하죠, 그죠? VOC는 고객의 니즈와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고객의 인식을 파악하는 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고객의 소리를 얻는 방법에는 수동적 조사와 능동적 조사 방법이 있는데, 그중 수동적 조사는 고객과 직면하지 않고 별도의 노력 없이 주로 알려진 자료를 활용하여 고객 요구사항을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을 이용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외부 고객의 소리를 듣는 수동적 조사 방법 종류 세 가지를 말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정답을 한번 말씀해 보시죠. 정답은 고객 클레임, 고객 불만, 반품, 시정 판매, 그 다음에 상품 서비스 선호도, 계약 취소율, 시장 점유율의 변화, 고객 이탈률, 기존 고객 확보율, 웹사이트 접속 건수, 마케팅 전략 보고서, 벤치마킹 보고서, 기술 서비스 결과 보고서 등이 되겠습니다. 뭐 이 중에서 한 세 가지 정도를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면 되겠죠, 그죠? 이거 다 말씀할 필요는 없고 한 세 가지 정도만 이야기하시면 정답이 되겠죠, 그죠? 예. 다음 문제입니다. 파악된 문제점의 주요 요인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어떻게 개선 향상할 것인지 그 수단을 탐색하는 개선 대책의 실시는 기본적으로 PDCA 사이클에 따라서 수행하게 됩니다. PDCA 사이클을 설명해 보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PDCA 용어를 알고 있냐 하는 문제가 되겠죠, 그죠? PDCA가 뭘까요? PDCA는 플랜, 두, 체크, 액션입니다. 예. 플랜, 두, 액션, 체크입니다. 계획하고 플랜, 계획하는 거죠, 그죠? 세부 계획을 작성하는 거죠, 그죠? 그 다음 두는 이제 실행하는 거죠, 그죠? 실행하는 거. 그 다음에 체크, 계획 실시해서 수집된 데이터가 개선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또 목표 달성이 가능한지 이런 것들을 점검하는 단계가 체크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액션은 이제 표준화시키고 하는 이런 단계죠, 그죠? 파급시키는 그런 거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PDCA를 알고 있냐 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요거는 54쪽, 55쪽에 설명되어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부적합품 발생에 재발을 막기 위한 재발 방지 조치는 주로 사람의 실수 등에 의해서 문제의 재발을 막는 방향으로 실행할 수 있습니다. 실수 방지 장치는 작업자가 범하기 쉬운 실수가 결함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자동적으로 차단해서 특별한 노력 없이도 100% 무결점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 오류 발생은 결함이나 부족함의 결과를 가져오게 되겠죠, 그죠?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자주 발생시키는 오류 세 가지를 설명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뭘까요? 예, 휴먼 에러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사람이 실수할 수 있는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을까 이런 것들을 한번 상상해 보시면서 답변하시면 됩니다. 잘 잊어버린다, 또는 오해에 대한 에러, 식별착오에 대한 에러,
또는 훈련받지 못한 작업자에 대한 에러, 뭐 의도적인 에러, 부주의에 대한 에러, 행동이 느려서 발생하는 에러, 뭐 표준 부재에 대한 에러, 뭐 불시에 발생하는 에러, 고의적인 에러, 뭐 태업이나 이런 것 때문이겠죠, 그죠? 뭐 그런 어떤 고의에 대한 에러, 과도한 작업량에 대한 에러, 뭐 이런 것들이 충분하게 이게 사람이 실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부분이기 때문에 뭐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이렇게 답변하시면은 꼭 이 예시가 아니라도 충분히 답변이 가능할 거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구매품 품질 관리에 대한 면접평가 문제가 되겠습니다. 구매품 검사 방식의 종류를 두 가지만 말하시오. 이렇게 되겠습니다. 구매품 검사 방식 어떤 게 있을까요? 앞서도 말씀드렸죠, 그죠? 점수검사, 샘플링 검사, 무검사 뭐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죠? 뭐 그거에 대한 부분을 알고 있냐는 거죠. 그래서 구매품 검사 방식 종류 두 가지 얘기하면은 뭐 점수검사, 샘플링 검사를 얘기하든지, 샘플링 검사, 무검사 이렇게 하든지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되겠죠, 그죠? 예, 이건 쉽게 답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문제입니다. 검사 결과가 품질 개선으로 연결되는 살아있는 검사가 되기 위한 조건으로 두 가지만 설명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살아있는 검사, 품질 결과가 품질 개선으로 연결되어 있는 살아있는 검사가 되기 위한 조건 두 가지 말하면 되겠죠, 그죠? 정답은 검사 결과가 순행 공정에서 순행 공정이 얼마나 빠르게 피드백이 되는가 하는 그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검사 결과가 계량치로 측정되는가 하는 부분하고 검사 시스템이 신뢰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 그다음에 선행 공정에서 불량 원인을 분석하고 개선 활동으로 연결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그 개선 활동의 유효성을 검증할 수 하는가 하는 부분. 뭐 이렇게 5가지 정도로 우리가 설명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2가지 정도만 이렇게 설명하면 되기 때문에 뭐 이 5가지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이 익혔다가 이렇게 2가지 답변하시면 되겠죠, 그죠? 자, 마지막 문항입니다. 부적합품 구매품의 그 보이는 관리 3대 원칙을 대해서 한번 설명하시오. 이렇게 질문이 나왔습니다. 부적합 구매품에 대해 가지고 보이는 관리, 눈으로 보는 보이는 관리에 대한 3대 원칙. 정답이 뭘까요? 관리 한계를 표시한다, 투명화한다, 시각화한다가 되겠습니다. 관리 한계를 표시하는 거하고 투명화하는 거, 시각화하는 거. 그 중에서 뭐 이 3대 원칙을 말씀하시면 되겠죠, 그죠? 뭐 관리 한계를 표시하는 것은 정상인지 이상인지 관리 한계를 명확히 하는 단계가 되겠죠, 그죠? 투명하는 거는 내부에 보이도록 해서 이상의 어떤 발견을 쉽게 하도록 그렇게 해주는 거죠, 그죠? 그게 눈에 보이는 관리는 당연히 그 투명하게 이렇게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겠죠, 그죠? 그다음 시각화한다, 고유한 형상을 활용해서 시각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색채 관리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눈으로 보이는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원칙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으로 품질 경영 L3 지필평가와 면접평가에 대한 문제를 한번 풀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외부평가 응시자 모두가 합격이 되도록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